안녕하세요. 한우 초음파 기술연구소의 정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한우 생산성 현황, 그 다음에 우수 사례, 그 비육 농가와 번식 농가의 그 각각의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의 어떤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우를 키우는 자체는 어떤 돈을 목표로 하는 어떤 생산 활동의 일종이겠죠. 보는 이 표는 2009년도부터 2021년도 작년도까지 그 비유구 1두당 총 판매 대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고, 그 중에 남는 소득과 순수익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청자의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작년 2021년도 현재 두당 총 판매 대금은 1,021만 5천원을 받게 됐고요. 그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총 비용은 992만 3천원. 그래서 남는 차액 29만 2천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순수익을 강조할 터인데요. 소득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두당 142만 5천원 남는 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순수익이 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가 중에 약 75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이 송아지 값하고 사료 값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값이 대략 44%, 그 다음에 그리고 사료비가 35%.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오히려 사료값이 약 45% 이상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송아지 값은 3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 번식 후 두당 그 생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게 되게 되면요, 번식 후 1두당 총 그 판매 대금은 두당 335만 1,000원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 원가를 제한 순수익은 두당 56만 3천원. 앞에서 보여드렸던 비유구에 비해서 번식 농가의 생산성이 좀 더 우수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들 농가분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금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겠지만 지금의 한우 산업은 많은 어떤 조심스럽게 위태 아닌 위태 이런 상황에 접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소고기 값이라던가 그 다음에 송아지 값, 그 다음에 사료 값의 인상 부분, 그 다음에 제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작년도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순수익의 변화가 있을까 비유구를 대상으로 따져봤습니다. 보시면은 작년도 대비 총 판매 대금이겠죠. 소고기 얘기인데요. 한 7.7%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값은 12.5% 이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사료 값이 14.2%, 그다음에 기타 제반 경비, 물가 등이 4%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 비유구 1대당 29만 2천원의 순수익 발생했던 것이 8월 말 현재 마이너스 53만 1,000원.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이 지난 9월, 10월 두 달이 지난 지금의 소값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고기값, 사료 인상 부분 등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 더 나아가서는 아마 향후 내년 그 이후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좀 약간의 암울한 이런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분들의 좀 더 현명한 그 뭐랄까 판단, 그 다음에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뭐 판매 대금을 결정짓는 데에는 주로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제 도체중이라든가 등급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와 관련된 문제 가장 큰 사육 기간도 아마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하 원령과 그 다음에 도체중, 그 다음에 고급육 출연과 육량 C등급 출연율을 한번 최근 6년 사이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우선 표에 보시게 되면은 출하 원령은 6년 전에 생후 31.6개월령이던 것이 작년도엔 30.4개월, 대략 한 달 이상이 단축된 상황이고요.
도체중은 6년 전에 대략 한 430kg이던 것이 1년 전에 454. 그 다음에 고급육 출연율. 여기서 고급육은 육지 1등급을 포함한 1불, 2불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6년 전에는 85%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한 89%가 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량시 등급은 2018년도를 정점으로 급격히 내려가서 현재는 한 20%대 초반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급육 출연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한 5, 6년 전부터 건 90%대 턱 밑에서 거의 이제 맴도는 어떤 약간의 정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고급육이든 육량 등급이든지 간에 이런 결정요인의 세부 항목이 되겠죠. 근내 지방도와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도별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근내 지방도도 6년 전에는 5.5던 것이 현재 이제 6.0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심 단면적도 6년 전에 한 91.2cm 제곱이던 것이 현재 95.4. 그리고 두께는 6년 전에 13.5mm, 현재 13.2mm. 가운데 굴곡은 있었지만 거의 13mm 전후에서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돈이 드는 육질 등급은 이제 오로지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2+ 등급에 아마 돈이 되는 항목이 아닌가 보는데요. 현재 작년, 재작년 한 32에서 34% 수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고급육 출연율이 5, 6년 전에 88에서 90% 거의 못 미친 정점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근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미 마찬가지로 한 2, 3년 전부터 5.9, 6.0 이것도 정점에 와 있지 않나. 그리고 더더욱이 등심 단면적 같은 경우도 3년 전부터 95에서 90.2 여기서 맴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생산성,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출하 성적,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 출하 원령 등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쭉 보셨다시피 최근 2, 3년 조금 더 내다본다면 한 3, 5, 6년 전부터 항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한우 비유구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주요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나 등심 단면적은 이미 정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후의 한우 산업을 저희가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맹목적인 고급육, 맹목적인 도체중 등심 단면적 개념에 보다는 이제는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저러면서 어떤 종합적인 비육 관리라던가 계량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준한다. 이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고요. 막연히 EPT 값에 준해서 선발을 한다. 이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음파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수 사례로 비육농가와 번식농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육농가와 그 다음에 아마 개량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 고기의 사례, 우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경북 안동의 엘모 농가분이신데요. 2020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총 28도를 출하했습니다. 한 성적을 평균을 보면은 출하 원령이 29.2개월, 도체중이 483, 면적이 107, 두께가 12mm, 근내 지방도가 7.4, 그리고 두당 평균 수치 금액이 1,100만 원 이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출하 원령이라던가 도체중 모든 부분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월등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이 이 농가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출하 원령도 보시게 되게 되면요. 거의 다 28, 9 개월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이제 29.2개월, 전국보다 대략 이제 한 달, 1.3개월 정도 이제 단축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이 농가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면에 어떻게 사육하고 관리하는지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농가가 2020년도,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조금 변형은 됐겠지만, 뭐 이렇게 진화는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패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28개월령 프로그램으로서 도체중을 상당히 뭐 예상 생체 중입니다. 890으로 목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인근에 있는 모 사료 회사의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농장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 농장에 있는 소의 개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박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있는데 각각 농우사료에 해당하는 부분과 조사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데드믹스라든가 그다음에 알파파 큐브, 티무시, 오차드 이러한 항목을 갖고서 나름대로 적기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조절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티머시하고 알파알파 큐브 그리고 이제 육성후 송아지 쪽 이제 관리를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물론 이분이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한 그룹 우방들이 거의 다 동기후 관리, 즉 뭐냐 하게 되면 한 방에 적어도 한 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그 출생 날짜가 입니다. 그런 애들을 우방 편성을 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인근에 자기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내지는 마이너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추가 급여하는 이런 패턴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 왜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데드 믹스를 예를 들어 6개월령부터 출하 때까지 그 다음에 알파파 큐브를 4개월령부터 출하 때까지 그 다음에 티머시는 3개월부터 예를 들어 19개월까지 그 다음에 20부터 28까지는 오차들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기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음파의 이제 적용 사례가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 그래프는 이 농장에서 사육되게 있는 12개월령부터 쭉 해서 20개월령, 31, 2개월령까지의 대상축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등지방 두께의 원령별 농장의 패턴이겠죠. 그 다음에 등신단 면적의 발육 패턴, 근내지방도의 발육 패턴 요거를 본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프로그램에 준해서 애관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초음파를 통해 본 각각의 두께, 면적, 근내지방의 패턴을 보고서 아까 보셨던 데드믹스라든가 오차드 그라스라든가 알파벳 큐브라든가 티머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대부분이 추가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량급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육관리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저거 한 부분은 근내지방도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제13형차 제1주 사이에서 진단하는 거 플러스 이 앞쪽에 해당합니다. 6번하고 7번 사이에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두 위치의 근내지방도로 갖다가 합쳐서 나누기 2해는 그래서 그 값을 그 개체의 근내지방으로 써주는 이런 패턴으로 사실은 그건 제가 했던 부분들이고 쓰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그 동작만의 비유구의 도체 형질에 대한 발육 곡선을 살펴보면은 12, 13개월령의 등지방 두께는 대략 한 4mm 정도, 등심단 면적이 2mm 때 80cm 제곱. 그 다음에 근내지방도는 이쪽이죠. 이렇게 13 제1주 사이에는 낮은 2등급
2, 1 정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7번 사이는 2, 3이나 3이니 3이 그러니까 높은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발육 패턴을 보게 되면 23, 24개월령의 등지방 두께는 거의 이제 10mm에 육박하게 되고요. 면적이 이때 벌써 이제 100 정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그다음에 근내 지방도가 이 가운데 위치는 3일에서 3일 높은 2등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깨는 이미 1등급에서 완뿔에 미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 농장의 성장 단계별 도체형질의 발육 패턴을 기준으로 이분은 사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감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그 농장에 방금 전에 보셨던 초음파 작업을 이제 하면서 제가 좀 저도 좀 신기했다라기보다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핑크 아이로 제가 배에다가 원령을 적은 건데 제 키가 177, 8 수준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15개월령이 된 개체가 벌써 십자부구 쪽 뒤쪽의 키가 이렇게 크고 19개월령, 20개월령, 그 다음에 25개월령. 제가 보기에는 특히 15개월령 요 때께 그렇게 크다는 점은 제가 조금 놀랬다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의 모 농가의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3번에 거쳐서 25마리를 출하한 비유구 성적입니다. 이 농가 성적은 제가 본 지가 한 3, 4주밖에 안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놀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5마리 평균 출하 원령이 30.0, 그 다음에 도체중이 528, 그 다음에 면적이 평균이 114, 그 다음에 두께가 13.7, 근내 지방도가 8, 그 다음에 평균 경락 가격이 1,354만 원. 와,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은 어떠한 지금의 뭐 사료값 인상이라던가 어떤 송아지값 하락이라던가 어떤 웬만한 파고에도 아마 충분히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농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성적도 뛰어났지만 출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30개월령에 6마리, 29개월령에 7마리, 그 다음 31개월령에 11마리 이렇게 돼서 21마리가 특정 원령대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들 보게 되게 되면은 연중 출하 성적 두수 20도, 30도, 50도를 쭉 보게 되면 보통 농가는 26에서부터 한 32까지 한 6개월 폭을 두고서 분포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의미하는 거는 비육 초반에 동기육으로 깔지 이제 원령과 체중인데 체중의 대부분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원령 중심의 동기육으로 관리가 거의 안 돼 있다는, 아니면 미흡했다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방문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깜짝 놀랐던 거는 5×10m 우방에 5마리를 뒀는데 나이가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총 사육도수 규모는 한 320도 되니까는 다두분만 송아지 뭐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조건도 있지만 그렇게 동기국가를 철저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출하 관리까지도 이렇게 특정 원령에 편중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동가 여기 27개월령 한 마리 있었던 거는 이게 아마 사고축으로 어쩔 수 없이 출하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나머지 24마리가 29, 30, 30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요 원령대별로 이 농가의 출하 성적을 근거로 등심 단면적과 등지방 두께, 그 다음에 도체중, 그 다음에 근내 지방도를 쭉 봤더니 재미있게도 30개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내용이 좀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걸. 근데 이분이 정확히 30.0개월령에 평균 다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입식 단계부터 철저한 동기육 우방 그룹 관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물론 그 이제 뭐 육성, 그다음에 이제 전기 후기 이 모든 단계도 아마 제대로 다 잘 하셨을 텐데 이러다 보면 정확한 또 출하 관리와 또 최대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포인트 출하했다는 점, 이런 점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량의 효과로, 암석 계량의 효과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것도 3주 전에, 제가 이제 금요일인데요. 서울역 옆에 이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롯데마트라 하면 보통 서민들이 찾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들리다가 꼭 제가 정육 코너를 들러보게 되는데, 정육 코너에 들렸더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부채살, 이 목덜미 주변에 있는 이 앞에 쪽에 있는 부분인데 100g에 21,500원을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다니는 그러한 마트 정육 코너에서 판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담았던 거고요. 사실 부채살이라고 보면은 특수부의 이제 한 종류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살치살이든가 치맛살이든가 안심 같은 좀 더 고가의 특수부위도 있거든요. 그때 그건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요거를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뒤에 또 들릴 기회가 있어가지고서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요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장님을 좀 잠깐 뵙자라고 해가지고서 이 마트에서 최고로 가를 얼마까지 판매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100g에 26,500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더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도 서울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좀 더 여기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서초에 또 있답니다. 잠실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역 롯데마트 더 비싸게 된다. 이 말씀을 뭘 드리려면, 그러면 이 고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좀 볼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체는 암소였어요. 죄송하게도 48개월 된 암소였고, 근데 이 개체는 3계대예요. 3계대라 그러면 나 기준으로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가계 관리가 돼 있었던 개체라는 점. 그러한 가계 관리 속에서 이 개체의 예상 유전 전달 능력, 도체 형태라든 EPD 값을 제가 살펴봤더니 도체중이 플러스 17.9kg, 면적이 4.71cm 등지방 두께가 마이너스 0.91, 근내지방도가 플러스 0.90 각각 미리, 그 다음에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도체중이나 등심단 면적은 뭐 보통 수준의 유전 능력이라 할 수는 있지만은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는 아까 3계들을 통한 나름대로 어떤 계량을 통해서 많이 좀 뭐랄까요, 계량되어 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개체는 우리가 이제 도체 등급을 보기로 투뿔짜리 이제 근내지방도 9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3계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유전자 개량을 통해서 생산되다 보니 이렇게도 판매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농가 부분들이 생존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개량을 통한 어떤 고품질육도 좀 더 가속화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음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비육 부분하고 계량 쪽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라 그러면 한 23년 이 정도 되는 기간이 더 될 텐데요. 초음파 활용했던 방법과는 조금 몇 가지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등급 초음파 진단을 등급 판정하는 부위입니다. 좌측 13형추와 제일추 사이에서 진단을 하고,
그 위치에서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를 저희가 봤었는데 이제는 여기 플러스 앞쪽 6, 7번도 그다음 촬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등심 단면적에 이제 도형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근내 지방을 봐주는 그 위치를 갖다 체크하는 거 이렇게 봐줘야 된다. 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암소 개량 비유구도 마찬가지지만 암소 자질 평가에 있어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암소의 특성상 나이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분만 내지는 분만 대기 아니면 이유 등의 번식 행위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개체들이 많이 마르거나 많이 살찌거나 이런 몸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 근내지방도 같은 경우 이 앞에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앞에 쪽 등심이 좀 이제 알등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일찍이 근내지방이 침착이 되고 웬만한 살 빠짐이라든가 송아지 분만이라든가 포위라든가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부터의 근내지방이 빠지는 게 거의 덜합니다. 그리고서 요 부분에 갖는 의미가 또 하나가 근내지방이 위에서 머리 쪽에서 이제 이 뒤쪽으로 이제 차 내려오는데 요 뒷부분에 대한 근내지방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3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단 위치는 두 군데를 한다 해서 두께든 등심 단면적이든 특히 근내지방도의 어떤 정확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특히 근내지방도의 어떤 판정의 안정성을 좀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해야 된다. 요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육죽에 활용하는 반응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이 속해져 있는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같이 탈바꿈을 해주고 변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이제 신념인데요. 이 초음파 육질 진단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거의 개체 관리 개념에서 그리고 출하 시점으로 진단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초창기에 한 20년 전은 출하 한두 달 전, 현재는 대부분 보게 되면 4, 5개월 전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 그 개체의 향후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출하까지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가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등심 단면적이라든가 근내지방도가 거의 이제는 육실 등급 등이 이제 한 3, 4년, 2, 3년 이때 거의 이제 정점에 아니면 완만한 변화 이런 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도 좀 더 비육 프로그램에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체 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장의 우군 관리 개념이 될 거고요. 그 우군은 결국은 농장주의 비육 관리 패턴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4, 5개월 전 이런 개념 대략 뭐 7개월, 6개월 이때가 아니라 최소한 가장 비육의 뭐랄까요 도체 형질이 이렇게 왕성하게 변해가는 때를 보기 위해서 생후 15에서 25개월령 사이에 원령별 대략 3마리 내지 4마리를 계산을 해서 그러면 3, 40도 정도가 될 겁니다. 무작위로 표본으로 초음파 진단을 해서 아까 보셨던 이런 자료입니다. 그 농장의 원령별 각 형질의 패턴을 뽑아내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표준은 아니더라도 다른 농장의 사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농장에서는 뭐 특정 그 비육 구간에서 아니면 환경에서
아니면 이 개체들의 태초의 유전적인 능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걸 있다면 찾아내고 그거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접해본 비육 농가를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안동의 이제 L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보통 추가적인 사료급여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왜 그럴까? 기존에 전문가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고급육 사육관리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농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나 봤더니 농장마다의 물론 모든 프로그램도 이제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상기 프로그램은 개체 유전적 능력과 농장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의 표시가 다 있는데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그 비육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원령과 체중은 제시가 됩니다. 몸무게는. 그런데 과연 그 원령의 그 체중이 적정한 체형, 즉 살찐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즉 이제 체격, BCS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병행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걸 토대로 사료 급여량이라든가 이런 관리 요령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특히 최근 한 5년 이 전후로 해서 개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정액들의 체형의 변화가 엄청 발전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좀 더 아마 보충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육의 농장의 발육 패턴으로 이제 우군의 발육 패턴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농장의 전반적인 이렇게 지도 관리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농장에 뭐 출하하기 꼭 몇 달 전에 이렇게 수시로 방문해서 초음파할 필요가 없이 정기적으로 각 농장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15에서 25개월 연령의 이제 10개월 구간이면 이때 가장 또 망상이 변화할 때니까는요. 그 패턴을 보고서 이 농장에서는 어떤 뭐 문제점을 찾고서 이렇게 개선해 주는 쪽으로 활용하면 아마 그 개체 갖고 있는 그 농장이 갖고 있는 최고의 품질과 그다음에 적기 출하를 통해서 꼼꼼한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비육은 계속 이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건 좀 오래됐는데요. 이제 다도사육농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좌측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뭐 소들도 이제 나이도 체형도 이제 틀리게 돼 있는데 좌측 사진 애들 보게 되면 쟤네들이 이제 그 육성 후 비육 전기 초반 요 사이의 애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요 우사는 복식형 우사의 한쪽 라인이 5 곱하기 10m 우방이 12개가 있는 데입니다. 물론 제가 지도를 했던 농장이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12칸을 갖다가 5 곱하기 10 12칸을 갖다가 큰 우군으로 3개로 묶어줬습니다. 4개씩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한 해 우군 사이즈가 20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5마리에 대해서 20마리씩을 거기다 풀어놔주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갔었던 거냐면 18개월량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비육 관리 시스템이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뭐 이렇게 6, 7개월령에 매입을 하던 뭐 이유를 하고서 6, 7개월이 되던지 간에 보통 4 곱하기 8, 5 곱하기 10 우방에 처음에 방배치가 딱 되게 되면은 출하할 때 생후 30개월령 전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동기후, 나이 중심의 동기후 권리가 조금 취약하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 누누이 배웠지만 육성기 때는 충분한 운동량과 양질의 조사력, 양질의 조사력에 해당하는 운동량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다 보니 이렇게 했었는데요. 상당히 뭐 지금까지 저렇게 제가 이제 권장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한데 대부분 만족하고 좋아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두 번째 비우구 쪽에 활용할 방법은 이렇게 육성기 때 큰 우군 관리를 했다. 일단 출하 때까지 이렇게 갈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18에서 20개월량 전쯤에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초음파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개체들의 뭐 나이와 육질 부분, 특히 이제 근내지방도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질 그레이드별 이제 우군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편성, 우방 편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하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우방 내의 품질도 균일하고요. 그 다음에 출하 관리도 효율적으로 방빼기가 제때제때 딱딱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도 뭐 1, 20% 정도라는 거는 이제 2, 3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개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산 향상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암소 자질 평가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암소 자질 평가하는데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암소에 대해서 능력 평가가 돼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초음파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등지방 두께나 등지방 이제 근내지방도에 대한 이제 자질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쪽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초음파 진단은 두 군데 하는 거고요. 13형추, 제1유추 사이와 그 다음에 6, 7번 사이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제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진단으로 암소 평가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타 여타의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EPD 값으로 하는 게 혈통 자료에 근거한 EPD 값, 그 다음에 그 뭐 유전치에 근거한 그 유전 능력 값,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선형 예무 심사에 준한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게 옳고 그르고 하나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음파는 살아있는 개체의 그 순간의 값, 그 순간의 표현형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그 표현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체가 유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유전적 힘과 그 다음에 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여러 가지 사람이 뭐 관리라던가 뭐 날씨 환경이라던가 이 환경의 적응 능력이 포함된 즉 유전적 능력과 환경적 효과가 둘 다 녹아져 있는 그게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정확히 다른 어떤 그런 방법들과의 차이에 있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두시고서 이제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갖다가 평가를 할 적에 뭐 예를 들어 2살짜리도 있고 1살짜리도 있고 뭐 3살, 8살짜리도 있고 이걸 갖다가 다 한 그룹으로 평가한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번식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신을 했다던가 분만을 했다던가 포유를 했다던가 내지는 농장주의 관리 패턴에서 메말했다던가 살쪘다던가 여러 가지 변화로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질평가는 동기 조건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미경산후 그룹은 미경산후 그룹으로 그 다음에 뭐 일산에서 이상 그룹은 또 다른 한 그룹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암소에 대해서는 생후 50에서 60개월령에는 비육 출하해야 된다는 그러한 고기수로서의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37개월령 이상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이렇게 그래핑을 원령별 최소한의 그래핑을 해서 평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초음파로 보여지는 값을 갖다가 그대로 그거 도태하라 결정하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4, 근해지방도가 4 플러스요. 뭐 예를 들어 두께가 63mm 이렇게 그 값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실적으로 활용할 적에는 표준화라던가 이런 과정도 또 같이 이제 곁들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음파로 암수 계량 자질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번식우도 번식 경영도 암수 계량도 저희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그 때문에 대전제로 그 번식우에 대해서 즉 암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질 평가를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번식 능력 요거는 뭐 초정보 원령이라던가 분만 강력 여러 개를 따질 수가 있는데 번식 능력이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초음파로 본 육질의 능력 두께 면적 근내지방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모 능력 이렇게 크게 그 외 기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록에는 남지 않는 소의 성격이라던가 친화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포유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농가의 사정에 맞게끔 밑에서부터 도태의 폭, 즉 암수 비육의 선을 결정해 줘야죠. 쉽게 초음파 값을 하나만 보고서 쉽게 EPT 값 하나만 보고서 쉽게 유전체 값 하나만 보고서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번식 능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만큼 새끼를 잘 낳고 잘 포유 그래서 이유시까지 육성을 잘해주는 이걸 반드시 봐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초산 원량이라든가 산차수, 육성률, 그다음에 분만 간격 이런 부분들을 봐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모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체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체형도 되고 체격도 됩니다. 체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번식으로선 후구의 발육 정도를 좀 같이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후구라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요각에서 이쪽 좌골까지 이 고장이 길고 그 다음에 여기 미근부 주변에 이렇게 상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살이 예를 들어 살붙임이 없던가 특히 이러면서 요 이제 새끼가 나오는 이제 출입문이 되겠죠. 그 좌골폭이 좁은 거 이런 개체들은 이 어미소가 새끼를 분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분만을 위해 이제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 어미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새끼도 위험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초산에다가 일부 대형 도체중 중심에 45kg 이런 거 잘못 넣었다가는 특히 이런 체형이라 그러면 어미를 폐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번식의 자질 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식 능력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능력을 봐주고 그 다음에 애모 능력을 봐주는데 애모 능력에서는 체형이나 체격 얼마만큼 덩치가 크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살찔 정도는 BCS를 의미하는데 어떤 우리가 사양 관리를 반영해주는 항목일 거예요. 그 다음에 후구에 대해서 고장과 미근부, 좌골프, 엉덩이살의 붙임 정도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줘야지 그 위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올해 모 지역에서 한 50농가를 대해서 이제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하고 번식 능력을 애모 심사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질 평가를 하고 이렇게 컨설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우리 한우 사육 구조, 우사 구조상 거의 다 보게 되는 톱밥이나 완교로 특히 요즘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톱밥 완교를 가르쳐주기 전 요즘에 가장 또 농가가 또 바쁘고 그러니까 질퍽질퍽하고 아마 애들이 발목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요 밀발이라 그러죠. 앞발굽이나 뒷발굽이 앞으로 쭉 밀려져 있는
그러면서 심한 거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낙농에서 보면 젖소 농가의 경우 이러한 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산유량이 11에서 13% 정도 줄어든다는, 그만큼 이 어미 개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송아지에 대한 어떤 관리 능력도 관심도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암수 평가를 할 적에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식 능력과 이 집단에 저희가 이제 자질 평가하고자 하는 그 집단 개체들에 대해서 번식 능력과 그다음에 초음파 육질 능력, 그리고 체격, BCS 후구의 발육 정도를 포함한 애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번식 경영 농가에서 번식의 경제까지 등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줬냐면, 이쪽에 번식 능력의 50%, 그 다음에 육질 능력의 30%, 애무 능력의 20% 이렇게 넣어서 종합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건 뭐느냐? 기타 이제 비교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성격이 온순하다, 체심, 흉심이 좀 깊다, 좋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미구모 돌출이 심하다, 밀발이 좀 심하다. 그 다음에 난포낭종이다, 도태의종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록 사항들을 이제 심사하면서 이제 체크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 건 뭐냐면은 그 혈통 자리에 근거한 EPD 값입니다. 예상 유전 전달 능력이죠. 이걸 왜 이렇게 뒀냐면,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가분들이 어느 한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암수를 평가한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선발하고 도태한다, 아주 위험한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번식 능력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했지만 더불어서 혈통 자료에 근거한 유전 능력을 같이 표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농가 같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혈통 자료에 근거한 유전 능력 값은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값과 외할아버지의 값, 그 다음에 외 증조 할아버지 값을 각각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더해서 나눈 값이 내 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런 보완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혈연 관계가 다 친자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개체수가 더 높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전제하에 요 각과 여기서의 순위와 여기서의 순위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 이쪽에서 예를 들어 1, 2, 3위가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순위가 1인데 혈통자료 근거하는 순위에서는 3위가 됐어요. 이 개체는 확실하게 상위에 랭크된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아래 같은 경우 특정 개체 혈통자료에 근거해서 18위에 랭크됐어요. 근데 제가 한 방법도 16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럼 이 개체는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어느 한 가지 자질평가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현재 갖고 있는 자료라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다만 초음파로 할 적에는 번식 능력과 초음파, 그 다음에 애무 능력을 같이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가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번식 농가는 지금 수정을 해서 10달 뒤에 새끼가 나오고 그 새끼가 젖을 찌는데 3개월, 또 그 다음에 팔려나가는 데까지 하면 6, 7개월, 그러면 그냥 대충 해서 1년 반. 비유구는 태어난 송아지를 갖다가 2년 반, 30개월 맞춘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번식이든 비육이든 간에 우리가 이 개체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개체들은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반 뒤에 나한테 경제적 가치로 되돌아온다.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최소한 한우 농가분들은 1년 반이나 2년 반을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8월 말 현재, 그리고 작년도 말 대비 비우구의 경우 두당 53만 1,000원에 오히려 마이너스 순수익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9월, 10월 두 달 사이에 이제 오히려 속값은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7.7%가 아니라 지금 10%를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경매단가 문자 오는 거 보게 되면은요. 그렇다 그러면은 올 연도말 가서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농가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해오던 관행대로의 반복된 행위보다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돈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건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이 그림은 이제 차돌백이라는 그 부위입니다. 저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마트에 가게 되면 대패밥식으로 해서 냉동으로 큰 지퍼백에다 이렇게 파는데 그러면은 저희 소비자들은 통상 그거 사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루 쳐가지고서 기름장 이런 식인데 이건 물론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 일본 사례이긴 한데 맥주 안주로 이렇게 고부가가치 않은 물론 생산자가 내가 그것까지 왜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어떤 고민을 이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양봉조합에서 오래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면 이제 꿀이 생산됐던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다 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벌꿀이라 하게 되면은 보통 1kg, 3kg짜리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단지를 팔거든요. 그럼 그게 가정 내에서 제한된 소비가 될 뿐이지 저희가 이게 길거리에서 커피 마시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판매 촉진을 위한 돈을 더 벌 수 있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일회용 커피 컵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뜨거운 물만 보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각종 지원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괜히 지레 뭐 이렇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좀 생각을 좀 연도말도 됐고 좀 가져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가 않으면은 뭐 기억에 남지 않는답니다. 기억에 남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고 기억에 안 남으면은 내가 뭔가를 좀 더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이러한 대전제는 관심입니다. 생작물입니다. 관심 그리고 기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